페이크, 눈속임, 가짜 움직임은 경쟁을 하는 모든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전문가, 고수들은 이런 가짜 움직임을 활용하여 경기를 승리로 이끕니다. 쏠 것처럼 행동한 뒤 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행동한 뒤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페이크 모션이며 주식시장 역시 갈 것처럼 하다가 가지 않고 가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가버리는 거짓 움직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움직임, 특히 거짓 이탈과 거짓 돌파는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책 와이코프 패턴의 저자 데이비드 와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돌파야말로 최고의 매매 신호다. 거짓 움직임으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세력과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며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간단한 도구로 우리는 그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스프링, 도약대, 흡수, 돌출 단축 등의 설명으로 시장의 의도를 파악하여 거짓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돌파 매매는 분명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검증된 기법입니다. 하지만 거짓 돌파를 가려내는 디테일이 없다면 돌파 매매는 급등주 추격 매수, 고점 물림 매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다룬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은 거짓 돌파의 중요성에 눈을 뜰 것이며 시장의 페이크에 속지 않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내는 노련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스프링보다 더 나은 매매 전략을 알지 못한다. 스프링은 단기 일중 매매 기회를 만들며 많은 장기 추세를 촉발한다. 스프링을 이해하면 누구라도 전문가처럼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연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모형을 와이코프 패턴이라 부르며 해당 패턴을 통해 향후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와이스는 와이코프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해석하지 않았다며 와이코프가 진정으로 강조한 핵심은 가격 구간, 종가 위치, 거래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코프 패턴을 심도 있게 연구한 저자는 패턴 투자는 일정한 틀로 굳어지고 경직된 사고로 이어져 투자자들을 취약하게 만든다며 가격 동향을 그 틀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600만 원을 3천억으로 불린 유명 트레이더 원효띠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원효띠 역시 가격은 기성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가격과 거래량을 해석하여 가격 방향을 예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원효띠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성공한 많은 투자, 대가, 실전 고수들의 조언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정형화된 패턴을 벗어나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유연함을 갖기 위한 방법, 유연한 행동의 메커니즘을 스프링, 상방 돌출, 흡수 등의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장의 변칙 움직임이라는 단일 주제로 쓰여진 몇 안 되는 귀한 문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꽉 막힌 매매 채증을 시원하게 뚫어줄 소화제와 같은 이 책의 매수를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짓 돌파의 중요성. 거래량의 등락을 수반하는 캔들의 높이 변화는 시장 분석의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요소다. 이 책의 목적은 거래량과 캔들의 움직임을 해석하여 대중의 행태를 읽어낸 뒤 매매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다. 가격과 거래량으로 우리는 시장과 대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차트에서 나타나는 거짓 돌파에 주목해야 한다. 거짓 돌파의 의미와 행태에 익숙해지면 모든 기간에 걸쳐 통하는 매매 신호에 눈뜨게 될 것이다. 거짓 돌파는 단기적 움직임을 일으키는 강한 촉매가 될 수 있다. 2. 매매 기회. 매매 기회를 찾는 일은 물고기를 찾는 일과 같다. 물고기는 호수의 어느 곳에서든 잡을 수 있지만 시기에 따라 특정한 곳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대형 매매 기회는 차트의 어느 지점에서든 낚을 수 있지만 매매 구간의 경계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가격은 수많은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격은 경계 근처에서 특정 가격 구간을 만들고 그 구간 내에서 가격은 다양한 패턴을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기하학적 형태가 아니라 매매 구간 안에서 발생하는 힘을 해석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격 구간의 경계는 거듭 시험을 받으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우위를 놓고 싸우는 동안 뚫리기도 한다. 경계가 무너질 때마다 후속 진행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상방 돌파 또는 하방 돌파 이후 가격은 흔히 거짓 신호를 만들며 해당 지점을 다시 시험한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가격의 방향은 결국 매매 구간, 즉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에서 그 운명이 결정되고 하단과 상단에서 많은 거짓 움직임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그 거짓 움직임 속에서 진짜 시장의 의도를 해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차트 분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짓 돌파에 당해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선 그어봐야 깨지기 마련이다. 매매 분석 및 기술적 분석은 대부분 쉬워 보인다. 저항선 또는 추세선 상방 돌파 매수 방식을 찬양하기도 한다. 물론 추세가 지속되려면 상방 돌파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상방 돌파는 실패로 돌아간다. 추세선 관통 자체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선은 그어봐야 깨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선 자체만으로는 강세나 약세가 드러나지 않는다. 매수 매도 신호도 얻을 수 없다.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은 그저 가격이 여러 번 닿았던 선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을 긋는 것이 무의미하진 않다. 단, 선만 긋고 단순히 그 선만 가지고 매매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그 근처에서의 가격 행태와 돌파 양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는 가격과 거래량, 좀 더 구체적으로 종가와 거래량이다. 4.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스프링과 상방 돌출. 저자는 스프링과 상방 돌출만 보고 매매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으며 저자의 설명을 드린 후 차트 설명을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설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프링이란 W자 패턴을 만들며 상승 반전으로 이어지는 매매 구간을 말한다. 이때 스프링에서는 지지선의 거짓 붕괴를 자주 관찰할 수 있다. 스프링과 관련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이 명확한 지지선 아래로 하락한 후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이는 잠재적 스프링 위치에 있다고 본다. 즉, 후속 하락의 부재는 상방 반전, 스프링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후속 하락 부재가 스프링을 보장하진 않는다. 다만 가격과 거래량 행태와 스프링 상황을 둘러싼 폭넓은 맥락이 그 가능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스프링은 성공 확률이 높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스프링은 반등 실패 시 큰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시장의 변동성은 스프링에 따른 상방 반전의 크기를 좌우한다. 스프링의 변동폭, 다시 말해 가격 변동폭, 밀집도는 가격 상승의 크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큰손들은 명확한 지지선에서 거짓 하방 돌파 후의 행태를 살피며 지지선 주위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나 존재하는지 가늠한다. 예를 들어 지지선 하방 돌파 후 신규 매도세가 쇄도하지 않으면 큰손들은 매물 공백을 파악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그에 따라 빠른 반등이 이루어진다. 지지선 아래 손절 라인을 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큰손에게로 넘어가는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지지선 이탈을 거짓 이탈이라고 정의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시장에서 통하는 정확한 규칙은 없다. 다만 도움이 되는 지침은
비교적 얕은 관통은 적절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가끔은 큰 폭의 급락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보통 스프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타며 회복된다면 이는 스프링의 가능성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거래량의 크기는 스프링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큰 거래량으로 가격이 지지선 위로 회복된다면 이는 상승 반전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모든 스프링이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가격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통해서 저자의 스프링 이론, 거짓 하방 돌파, 이것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앞에서 저자가 강조했던 것처럼 절대 이것을 패턴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이해한 후에 실전에 적용하면서 감을 잡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왼쪽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 이 저항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 개념이죠. 저자는 이 선을 축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고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는 그 라인을 축선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지지선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노련한 트레이더들은요, 이런 저항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저항선 근처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선 근처에서 잘만 매수하면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지지선을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손절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이 라인에서 버틴다라고 하면 이것은 스프링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상방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거짓 돌파가 오히려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차트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나 하락은 이거는 페이크였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라고 이 차트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자는요,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하방으로 돌파했다라고 해서 이 종목에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지지선 위로 가격이 회복되는지를 살펴보고 회복이 됐을 때 그때서야 신중하게 매수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거짓 돌파가 나온 다음에 다시 그 지지선을 회복하는 가격 움직임이 나왔을 때가 더 상승의 확률이 높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돌파가 나온 다음에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가격을 회복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격이 또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지지선으로 움직여줬던 이 지점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저점, 거짓 돌파가 나온 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 가격이 움직여준다. 가격이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추가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 거래량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자는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가격의 움직임이 먼저다. 가격이 일단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거짓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한 며칠간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 상방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상승의 강력한 신호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응을 하시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자는요, 이렇게 거짓 돌파가 나왔을 때 짧은 캔들로 버티는 움직임이 나오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돌파가 나올 때 캔들의 변동성, 캔들의 길이가 길어버리면 이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매수 대응을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5. 스프링 도약대. 저자는 앞에서 설명하는 거짓 돌파 예시보다 좀 더 명확한 매수 신호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이 부분 역시 매수 신호를 포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간혹 박스권으로 움직이던 주가가 하단 지지선을 큰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으로 이탈하면 어떨까? 만약 그것이 진짜 하락이라면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급락 후 다시 큰 거래량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는 반등이 나온 저점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추후 해당 지지선을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연출되었다면 어떨까? 노련한 트레이더는 해당 지지선에서의 가격 움직임에 집중한다. 만약 하방 이탈 후 추가적 하락이 아닌 가격 회복이 연출된다면 그것은 가격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큰 급락이 나왔다면 해당 종목에 큰 악재가 있었거나 또는 악재가 없었더라도 사람들은 해당 종목이 보이지 않은 악재를 품었다고 생각하므로 가격의 상승 움직임은 다시 저항을 맞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가격은 다시 하락한다. 하지만 하락하던 가격이 이전 거짓 이탈을 보인 지지선 근처보다 높은 자리에서 좁은 가격 구간을 형성하며 버틴다면 이것을 와이코프는 주가가 상승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와이코프는 이를 도약대라고 불렀다. 자, 역시 차트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고요. 패턴으로 암기를 하시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신 후에 실전에 적용하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저항선을 지금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한 후에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저항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이 지지선에서 가격이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가격은 무섭게 하락하려고 하지만 세력은 이 지지선 부분에서 긴 장대 양봉으로 위협적인 하락을 연출하지만 이 지지선에서 가격이 지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갭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한 거래량을 터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강력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는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하락이었다라고 하면 가격은 이 지지선을 하방으로 깨고 추가적으로 이탈해야지 정상이겠지만 가격이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요 지점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거짓 이탈을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스프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고 이 거짓 이탈 후에 다소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더 스프링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와이코프가 말했던 이 도약대라는 건 이 거짓 이탈을 만들었던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위쪽 라인에서 짧은 매매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버틸 때 그때 바로 이 지점은 상승할 채비를 갖추었다. 도약대다. 따라서 저자는 이 도약대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도약대가 만들어진 후에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매매 패턴은요, 일전에 소개해드린 리노 트레이더님이 강조한 매물대 소화 차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리노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 부분에서 세력이 물량을 매물대 소화죠. 매물대를 소화했고 가격을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려 붙인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매수 단가, 매수 평단을 높인 것이다. 그렇다라는 건 이 밑에 가격으로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패턴도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신 후에 실전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스프링 최고의 기법. 나는 스프링보다 더 나은 매매 전략을 알지 못한다. 스프링은 단기 일중 매매 기회를 만들며 많은 장기 추세를 촉발한다. 즉, 스프링은 분봉, 일봉,
주봉 차트 모두에 적용 가능한 매수 전략이다. 또한 스프링 매수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결과가 빨리 결정되고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가격이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손절매를 한다. 하지만 전문 트레이더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주저하는 양상이나 미미한 후속 진행이 나오는지 지켜보다가 상황을 빠르게 이용한다. 스프링을 이해하면 누구라도 전문가처럼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연간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떠신가요? 책에는 스프링과 관련하여 저자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담겨 있으니 책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7. 상방 돌출. 자, 이제부터 거짓 상방 돌파인 상방 돌출에 관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신고가 돌파 매매에서 실패의 쓴잔을 많이 마신 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주식이 이전 저항선 위로 올라섰다가 후속 진행에 실패하면 반락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실패한 상방 돌파를 상방 돌출이라고 부른다. 상방 돌출은 스프링처럼 리스크가 가장 적은 위험 지점에서 매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추세 안에서 아주 빠른 매매 기회를 제공하며 주요 고점에서 나타난다. 내가 보기에는 상방 돌출을 이용하는 매매가 스프링을 이용하는 매매보다 어렵다. 저점에서 대중들은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스프링에서는 전문 트레이더의 매수세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가에서 대중들은 매수에 적극적이므로 전문 트레이더의 매도세가 대중의 매수세에 묻혀버린다. 그래서 고점 돌파가 진짜 상승인지 가짜 상승인지 가늠이 어려운 것이다. 제시 리버모어, 윌리엄 오닐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신고가 돌파 매매를 즐겨한다. 신고가 돌파 매매는 강세장에서 아주 잘 통한다. 하지만 나는 상방 돌출의 가능성 때문에 상방 돌파에서 잘 매수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방 돌파인지 큰 손해 이탈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항선을 넘어서는 상방 돌파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추세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승 추세에서 정고점을 넘어서는 잠재적 상방 돌출은 오래가지 않는다. 즉, 정고점 돌파가 진짜 상승이라면 가격은 잠시 멈칫한 후 이내 다시 상승한다. 정고점 돌파 지점은 지지선이 되므로 해당 지지선에서 몇 번의 시험을 거친 후 이내 상승이 나온다. 하지만 정고점 돌파가 가짜 상승, 상방 돌출이라면 이내 가격은 다시 지지선 아래로 내려오며 추가 하락한다. 때로는 정고점 돌파 후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높은 확률로 상방 돌출일 수 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저자는 돌파가 나왔다고 당장에 매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저자는 신고가 돌파 매매를 아예 배제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저자 역시 신고가 돌파 매매는 확률 높은 기법이지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의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8. 흡수. 신고가 자리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딜레마가 큰 자리다. 하지만 신고가 자리에서 흡수가 발생한다면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흡수란 수익 실현 물량, 신규 공매도 물량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는 기간에 상관없이 분봉, 일봉, 주봉 차트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단기 매물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단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선 상승. 둘째, 흡수 구간 최상단 부근에서 거래량 증가. 셋째, 위협적인 하락 이후 하방 후속 진행 부재. 넷째, 흡수 구간의 오른쪽에서 가격이 후퇴하지 않고 저항선에 맞서는 경향. 다섯째, 일부 경우에 스프링으로 종결되는 흡수 구간. 여섯째, 흡수 구간에서 하방 돌파에 실패하는 소규모 상방 돌출. 자, 여러분들 이 6가지 말로 들으면 당장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저자가 요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차트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구간은 조정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깊이가 얕다. 또한 흔히 최근에 가격 상승 속도가 높아졌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지점에서 형성된다. 흡수는 매매 구간의 천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즉, 돌파된 저항선 근처나 그 윗단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다만 가끔은 매매 구간의 바닥에서 나오기도 한다. 흡수는 보통 횡보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가격이 그냥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격은 소위 걱정의 벽을 올라가 조정을 기다리는 잠재적 매수자들을 차단하고 과감하게 숏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이때 변동성은 낮게 유지된다. 즉, 신고가 돌파 이후 짧은 캔들로 조금씩 상승하면서 흡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9. 흡수 과정 예시 및 신고가 매수 그리고 손절 타점. 저자는 신고가 돌파 이후 어떻게 흡수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려주는 설명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후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가는 약세로 반전되면서 마감한다. 이는 매우 위협적인 양상으로 상방 돌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후 이 거래일 동안 주가는 상승을 시도하지만 결국 굴복하여 약세 반전 캔들의 저점 근처에서 종가가 마감된다. 저점 근처의 종가와 적은 거래량은 고무적이지 않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저점을 깨고 곧 하락할 것 같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것이다. 후속 하락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매도자들이 지금까지 우위를 살리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주가가 저점을 한번 관통한 후 전일 고점 구간을 넘는 반등이 나온다면 이때가 매수 타점이며 손절은 저점 아래로 정한다. 자, 여러분들 흡수와 관련해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나 패턴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이해하시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에서 흡수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큰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요. 어느 지점에 해당하느냐. 상승하기 이전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여기 가격이죠. 여기 가격을 돌파하는 신고가 돌파를 만들어낸 차트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 자리 윗단에서 흡수가 발생하는데요. 자, 이 흡수 기간은 보통 길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흡수 기간이 길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좋지 않은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흡수 구간이 굉장히 결과도 빨리 받아볼 수 있고 손절 라인도 짧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 캔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음봉 캔들에서 자,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가격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또는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을 털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위협적인 음봉 캔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희한하게 이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위협하는 아랫꼬리가 나왔지만 결국에 종가 부분에 가면 결국 장 마감 근처로 가면 가격은 다시 이런 식으로 회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노련한 트레이더는 이 부분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위협을 주면서 그들의 물량을 받아오는 흡수 구간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종가 베팅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종가 베팅으로 대응을 하고 손절 라인을 이 아랫꼬리의 하단 부분에다가 설정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5일선이 또 아래에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좀 더 확신 있는 확률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잘 매수했다라고 하면 갭으로 크게 뜨고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지점이 또 나와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자, 보통 윗꼬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강력한 매도세의 출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역시 또 흡수가 발생하고 있구나. 또는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힘을 키워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대응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자는요, 흡수 구간의 6가지 특징을 제시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위협적인 하락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지선이 상승했을 때 그 구간을 흡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크게 상승세가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출현했고요. 자, 윗꼬리 다음에 큰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위협적인 하락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가격은 5일선에서 버티는 움직임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래 꼬리는 5일선을 나 깨트릴 거야, 가격 더 떨어뜨릴 거야 라고 위협을 하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장 마감이 되면 가격은 5일선 위로 다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노련한 트레이더는 이거 혹시 스프링 구간 아닌가? 다시 가격이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런 아랫꼬리에서 저점 라인을 확인하고 이 저점 라인이 여기 저점 라인보다 높아졌다라는 건 지지선이 상승했다. 자, 이것은 세력들이 여기에서 가격을 흡수하고 있구나, 물량을 흡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 5일선에서 지지받는 양봉 캔들에서 종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흡수 구간 오른쪽에서 가격이 후퇴하지 않고 저항선에 맞서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면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격이 여기에서 흡수 구간을 만드는가 싶더니 이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면서 또 역시 사람들을 털어내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을 이탈시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이탈했던 이 가격의 움직임은 거짓이다, 거짓 이탈이다. 그렇다라는 건 이 구간이 스프링 구간이 될 수 있겠다. 게다가 흡수 구간의 오른쪽에서 가격이 후퇴하지 않고 이 지점에 맞서는 경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가격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하는 이 지점이 바로 적절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 돌출 단축, 가장 흔한 매도 신호. 상방 돌출이 점점 짧아지는 돌출 단축은 일간 차트에서 가장 흔한 매도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지침을 만들었다. 다만 이를 철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첫째, 위아래로 서너 개의 연속적인 상승 파동 후 마지막 파동에서 돌출 단축을 찾아라. 이 파동은 대개 거의 진전을 이루지 않으며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는 매수세가 지쳤거나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가리킨다. 돌출 단축 시 거래량이 많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서도 돌출 단축은 상승하려는 힘보다 더 큰 하락의 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둘째, 두 개의 파동만 있고 두 번째 파동에서 작은 진전이 나오면 스프링이나 상방 돌출의 가능성을 고려하라. 이상적으로는 거래량이 적어야 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작은 진전도 받아들일 수 있다. 스프링에서 하방 돌출의 단축은 매수 기회를 시사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반응이 약해지면 빨리 발을 빼는 것이 좋다. 셋째, 돌출 단축은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토대로 판단한다. 다만 거래량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함 또는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 저자는 이런 식으로 큰 상승세 또는 큰 상승 파동 이후에 이런 식으로 돌출이 나오는데 이 돌출이 점점 고점이 낮아진다. 돌출이 단축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강력한 매도의 신호 또는 추세의 종말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돌출 단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점을 이탈하다가 회복하고 다시 이 저점을 또 이탈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도 이 저점을 다시 높여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돌출 단축이 아니라 스프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이런 지점, 변동성 축소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변동성 축소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어쩌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몇 가지의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시다면 투자자로서 한 단계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바차트 분석의 논리, 선긋기와 선들의 이야기, 차트 분석의 다양한 사례 등 좋은 내용들이 책에 많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1타 강사로 유명한 정승재님은 연습과 노력, 유전자와 운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습이 부족하면 항상 떨립니다. 연습이 완벽하면 한 개도 안 떨립니다. 못하는데 잘하려고 하면 무진장 떨립니다. 떨리면 자신의 능력을 반 정도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떠는 사람도 연습을 많이 한 분야는 하나도 안 떨 수 있습니다. 연습이 돼 있으면 안 떨립니다. 연습이 부족한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떠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잘하려고 하면 떨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이 여러분 실력을 올리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가들, 예를 들어 조수미 씨, 연습이 그 위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유전자와 운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전자와 운을 가지고 있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연습하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떨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 최고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그런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되지 않지만 또는 잘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공부하고 묵묵히 연습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될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저 공부하고 연습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공을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미래의 여러분들을 만나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은 어쩌면 힘들지만 결국 뒤돌아봤을 때 행복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채널은 그런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